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신당의 지도부 구성과 창당 방식에 합의하며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중진 차출론이 현실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본격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헌, 박상병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야권 통합부터 한번 알아보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당초에는 제3지대 정당을 안 거치고 신설해서 양쪽을 같이 가는 쪽 방향을 잡다가 이거는 좀 이제 양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3지대 정당을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신당을 만듭니다. 이 신당에 지금의 민주당이 뒤에 합류를 하는 방식. 이거는 우리 정당법에는 합당이 두 개가 있어요. 신설 합당과 흡수 합당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정당을 먼저 안철수 의원에서 만들고 뒤에 민주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흡수 합당이 되는 거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양쪽이 합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받습니다. 우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난 대선을 한번 돌이켜보면 후보 등록 직전까지 야권의 후보가 안 정해져 있었죠.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했는데 6.4 지방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야당의 정당 이름은 무엇이며 정강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정당이 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선거를 앞두고 큰 선거를 앞두고 계속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야권의 불안전성, 이게 한국 정치의 불안전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수가 사업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코미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특정한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가설 정당으로 몇 분이 옮깁니다. 그럼 당적이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신당을 만들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유권자들이 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야권이 뭐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도 6.4 지방 전국 선거를 앞놓고 당적이 두세 번씩 막 바뀌게 됩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의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뭐 5대5의 지분,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공공함은 이해가 가나 차라리 좀 당당하게 새정치를 추진하는 세력들, 나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입당해서 민주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단순한 문제인데 국민들 보기 어지럽거든요, 이게. 뭐 제3지대 가설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가설 정당에서 몇 분이 탈당해서 선도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이 된다면 민주당하고 당대당 합당을 한다. 그 이유를 찬찬히 보니까 국고보조급 50m, 그 다음에 비례대표 21명. 그러면 이거 다 챙기는 게 새정치입니까? 굉장히 공색한 것이죠. 한국 정치의 불안전성, 이번 새로 만들어진 정당은 좀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저런 지적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죠. 근데 저는 불안정하게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저는 역동적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한 심히 역동적으로 봅니다. 한국 정치가 30년 만에 지금 민주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30년 만, 30년 전만 나가도 군사 독재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30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아직도 미흡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결정적인 동력이 뭐냐면은 정당 정치의 어떤 그 에너지가 폭발했던 겁니다. 만들고 깨지고 다시 또 만들어내면서 그것은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야당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몸부림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서구의 또는 미국의 양당 정치처럼 100년 가는 그런 정당은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정당은 오히려 활력이 없습니다. 이미 고착화 돼버린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은 이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같이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오히려 후자에 좀 역동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창당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금태섭 뭐 대변인, 박상훈 대변인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김한기 대표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바른모래에 나설 경우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신당의 영향이?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를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정도의 지지도가 좀 정점이 아니냐라고 봐지는 것이, 안철수 의원도 물론 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분열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보지만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민병두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수 40, 진보 30, 중도 30, 이게 한국의 정치 지형인데 안철수 의원이 중도층들을 대거 흡수해서 민주당하고 만약에 선거 막판에 단일화가 됐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좀 급작스러운 면이 아무리 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나 내상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처음에 기대했던 안 세력과 민주당의 결합인데 중원 지역의 국민들을 생각보다 많이 견인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1대2 구도는 면했지만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듯이 과연 어떤 극단적인 시너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를 합치더라도 새누리당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정치를 주장하기가 좀 머쓱해졌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야당도 해볼 만은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기대했던 어떤 큰 시너지를 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선거 정치는 여야가 오랫동안 양당 체제로 사실상 구축되다 보니까 진영 싸움으로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예. 바람직한 경향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안철수 제3당에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 정치는 보수 진보든 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양진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정치 최종적인 결론은 한 5% 정도의 중간층을 누가 흡입하느냐, 누가 견인하느냐의 성과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여건이 유리합니다. 그러는데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는 점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야권에서 신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보수가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의 한 30%를 견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신생 야당이 차대기 깃발을 들고 두 대표가 다니면서 민주당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그런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폭발이 아니라 5%를 견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죠. 반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속으로는 새정치보다는 부정치 타령이나 하고 지분 싸움이나 하고 당내 혼란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양쪽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이 나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나서서, 그러니까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나서서 한 5% 정도에 남아있는 이 유동층을 새로운 정당으로 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선거 판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야당한테 더 유리한 국민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후보 선출 네. 과정일 텐데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민주당 인사가 좀 유리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새정치연합 네. 인사가 아주 지지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후보 선출 과정은 양당 공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내느냐,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양당 공이 지뢰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선 룰 문제 당장 불거졌죠. 조금 전에 홍문정 총장 나와서 이제 아니다, 5대5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기존 열심히 뛴 분들이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금 통합신당 같은 경우에도 뭐 5대5라고 뭐 지분 얘기를 했지만 예. 광역단체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무슨 원칙을 갖고 할 것인가, 또 뭐 그 짧게는 정강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과 합사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좀 보여주느냐, 양당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른바 그 시너지를 극단적으로 낼 수 있냐, 아니면 밥상이 깨지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썩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양당공이. 어쨌든 간에 뭐 이기기 위해서는 예선전부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이른바 경선을 치러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절체절명의 숙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제일 관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영남권은 대충 답이 잡혀있고, 호남권은 어느 쪽이라 가더라도 야당의 몫으로 뭐 안철수 의원이 가져가든 또는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든 야당이고, 충청권은 지금 현재 뭐 그들 간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인데, 우리가 선거를 얘기할 때 이제 구도, 이슈, 인물들을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구도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구도는 이제는 양강 구도로 갑니다. 예. 그럼 이는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슈거든요. 이슈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구도가 만약에 3파전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큰 한계가 잡혔는데 이것이 해소가 됐으니 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가 국민들 앞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가. 우리 선거 정치는 굉장히 이슈가 유명합니다. 지난번 바로 직전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엔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여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슈가 가버리면은 이거는 특별히 인물에서 밀리지 않는 하나에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겠죠. 네. 집권당의 힘이 발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야당한테 유리한 구도가 지방선거 지역을 난타할 경우에는 새누리당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인물이 아주 유능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선거 직전에 터질 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다. 여기에 따라서 판사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수도권은 더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선언한 이후에 정당의 지지율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좀 분석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정당 경향. 지지율 나와 있네요. 네, 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2월 21일, 22일 네. 때 지지율하고 3일과 4일 지지율인데 여당 지지율은 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거의 봐야 되고, 없고 야당 지지율이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통합을 했으니까 뭐 새누리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이제 없다라고 봐지고 이 조사만 놓고 보면 네. 야당 지지율은 1+1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네, 5.8% 상승을 예,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한 10% 정도 이제 새누리당이 처지고 있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7년 대선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결과를 야당의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지지자들은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원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이 좀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직후에 이제 하나가 되는 구도를 기대했을 텐데 네. 어찌됐든 뭐 좀 빠른 감은 있지만 뭐 통합의 효과는 일단 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거 갖고 이길 수 있냐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빨랐다 이거는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빨랐습니다. 네. 뭐 제가 보더라도 빠른 거는 빨랐고 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의 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 두 개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새누리당 지지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40%. 빠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어가지고 여권에서 지지율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퍼센트 정도지 엄청난 타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이 확인된 거죠. 또 하나는 야당 같은 경우 특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만약에 전혀 다른 행보를 할 경우에는 급격히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대부분이 다 같이 가고 오히려 미미하지만은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1+1이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않고 난 다음에 유출해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상당 부분 이탈될 것이다. 왜? 새정치 깃발을 내렸으니 이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이탈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았다. 시너지 효과. 이럴 경우는 뭐냐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야권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한 추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앞으로 만약에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을 바라볼 때는 제3정당에서도 새정치 깃발이 흔들리고 있네. 민주당 쪽에서 잘 하고 있네 하다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만 보면은 야당한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논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네. 관련해서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더 많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을 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가 33%. 좋지 않게 좋지 않게 본다가 본다가 44%. 근데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야 될게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40%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당 창당에서 부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선거 여론조사에 응할 때는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만약에 적어도 40% 정도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전화가 왔는데 신당 창당이 잘 됐다 보느냐면 잘 됐다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 대목을 감안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 33%가 나왔다는 얘기가 더 무게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또 대체로 보면 젊은 층에서는 우호적인 게 많아요. 그 뭐냐면 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대 구도로 가가지고 야권이 뭉쳐 선거를 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네. 배제할 수가 아니 없는 야권 거죠. 지지층이 1대1 구도로 만든 건 잘했다라고 그런 보겠죠. 거죠. 예. 박 박사님 거꾸로 얘기하면 야권 지지층들의 대부분은 잘했다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부정적 여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이른바 이제 정치 신인에 대한 새 정치에 대한 깃발이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아니요. 네. 야권 요 방금 중에서도 야권 지지층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거의 70% 나왔어요. 요 안에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현상 한 2년을 끌고 왔던 현상에 훼손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네. 그 이제 이미 기성정치화됐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느닷없는 통합 선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네, 말씀하신 네. 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새정치연합 내부 핵심 인사들이 좀 떠난 인사들이 있고 그렇죠. 또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를 좀 네. 비난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언급을 예, 많이 했거든요.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반응 네. 또 윤여준 위원장이 앞으로의 거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윤여준 장관이 더 이상 뭐 함께 할 수 있을 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뭐 남녀가 만나더라도 한두 번이지. 예전에도 뭐 300명 이상의 멘토가 있다. 윤여준 장관이 멘토라면 그래서 한번 헤어졌었고 또 10고 초려를 통해서 합류했는데 뭐 기사 보고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뭐 윤 장관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좀 크다라고 봐지고 다만 이제 안 의원이 이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새 정치든 헌 정치든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뭐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듯이.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발전시켜가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윤여준 장관의 비판이나 떠난 사람, 김성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안 의원이 큰 뭐 용꿈을 꾸고 있다면 한번 좀 심각하게 복귀해 볼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번 결정을 내릴 때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 아니죠. 네. 물론 이것이 아주 선거 전략적인 또는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선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위원장단한테는 사전에 심야든 논의를 거쳐서 결론 내리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배신감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옳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는 새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새 정치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과연 던지고 갈까? 또 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윤여준 의장의 쓴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 주변에 윤여준 의장의 이런 쓴소리가 상당히 저는 당 내부의 동력을 살려주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도 같이 가자고 계속 아마 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윤여준 의장이 마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 새정치 함께 끝까지 갈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도자기가 한번 금이 가면 본드로 붙인다 해서 이 도자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도자기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안현에서 걱정스러워 사는 얘기가 향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안철수 의원하고 손을 잡고 뭐 새로운 고지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타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새누리당도 이제 경선 일정이 좀 다가오면서 네.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광역단체장 경선 원칙과 다르게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역이 몇 네. 군데 있었거든요. 네. 각 지역별로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주 문제인데 이제 원희룡 의원을 이제 투입하기로 했죠. 했는데 원희룡 의원이 제주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정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우은민 현 지사가 이른바 17,000명, 18,000명의 책임당원을 입당시키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주에 정치적 기반이 없는 원희룡 의원 입장에서는 이 경선이 되겠나라는 걱정을 갖겠죠.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원 의원이 아마 당 지도부에 여론조사 경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평소에 당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6,000명이 실제든 허수든 간에 지난번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룰을 바꾼 데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5대5라는 괜찮은 룰이 있는데 굳이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100%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지역은 기존 룰대로 한다면 그건 룰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새누리당이 급히 진화한 것은 잘한 것이다. 예. 그다음에 기존 룰이 뭐 여론조사 그다음에 국민 참여 50% 대의원 당원 50%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떤 지역은 100% 여론조사만 가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 정치적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네. 이 국민들이 아마 이건 뭐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다고 예. 본다면 잘한 결정이다 봅니다. 야권의 통합선언 이후에 남경필 의원 네. 또 유종국 장관이 네.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대진표가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또 지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인데요. 한국갤럽 중앙일보랑 같이 한 내용입니다. 남경필 의원이 47.1%, 또 김상곤 후보는 33.4%.
뭐 김준표 후보랑도 그렇고 원혜영 후보랑도 그렇고 남경필 후보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압도적이네요. 네, 인천시장의 가상 대결 그래픽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유정복 전 장관이 이제 46.3, 네, 38%가 나오고 있고요. 송영길 지금 시장이죠, 54.1%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후보가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예. 보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큰 것 네. 같아요. 네. 아직 그 정책도 모르고 또 가시화된, 그러니까 현실화된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가상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를 생각할 때 남경필 의원은 아는데 김상곤 교육감, 뭐, 교육감 이런 경우가 좀 적지 않다고 봐요. 네.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도 차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인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요. 반대로 그러면은 지금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지? 라고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송영길 시장은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 시장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참고 자료지 이대로 가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그 인지도를 어떻게 만회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여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뭐 당내 흥행도 우리가 좀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직은 사실상의 그 인지도 조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가상 대결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 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난 3월 3일에서 4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이것도 앞서는 것으로. 인지도 보면은 박원순 시장보다는 정목진 의원이 사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네. 네. 박원순 시장도 서울 시민들이 뭐 모르는 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정몽준 의원도 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대부분은 정몽준 여당 지지층이 40%가 앞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중도에 있는 인물들도 정몽준 의원 정도는 충분히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정몽준 의원이 뭐 김항신 총리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인데 네. 뭐 네. 이것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은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김항- 전까지만 해도 네. 박원순 시장이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그렇습니다. 했는데 정몽준 의원이 선언하면서부터 좀 접전이 예상됩니다. 뭐 새누리당 일단 흥행 모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고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사실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게 네. 뭐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다가 각각 후보의 인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박 박사님 말씀에 총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지금은 참고용이지 네. 이걸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보니까 이제 김항식 전 네. 총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좀 앞서는 것으로 네. 나왔고 이해운 네. 의원과도 좀 그랬어요. 예. 아마 정몽준 의원이 이런 여론조사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네. 뛰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이기는 이미 되니까.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박원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 박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보면은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5%. 네. 그만큼 접전이 예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은 사실 여야가 많아야 3%포인트 이내 싸움입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막판에 정말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변수 하나가 승패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포인트 차이 난다. 이거는 정말로 참고용이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박상병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